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1년을 넘기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방으로 영세하는 작은 공장들이 많은 동네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는 동네에서 한 직장에서 같은 또래로 만난 미혼의 두 남녀였다 보니 금방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말이라도 한마디 나누고 그러는 걸 목격하면 빨리 결혼하라는 식으로 농담들을 하셨죠. 그런 분위기 덕분에 그랬나 친해지고 나서 연애로 발전하기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 자체에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건 당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비슷했었어서 그랬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연애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반 하는 동안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일터에서는 최대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식사는 무조건 같이 했었으니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나 다름없었죠. 1년 반, 일수로만 따져도 500일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시부모님 제외하고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가 알던 사람이랑 지금의 남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돌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혼하나 1년 뒤 혹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이혼을 하나 결국엔 언제냐만 다를 뿐이었지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과는 다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과감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니는 공장이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도 힘들게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숨기는 게 없다 보니 월급에 대해서도 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조금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었죠. 제가 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한 번은 남편이 사면 다음 한 번은 제가 사는 식으로라던가 혹은 남편이 비싼 밥을 샀거나 비싼 데이트를 준비했으면 못해도 커피값 정도는 제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돈이 너무 없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었죠. 한 번은 장어를 먹으러 가자더니 있는 대로 실컷 먹어놓고선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맨날 나만 살 수는 없지 않냐면서 저한테 계산을 강요했는데 미리 말했어도 사줬을 것을 다 먹고 계산하는 순간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열이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랑 연애한다고 해서 그동안 무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바로 다음날에 남편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월급날에 서로 얼마씩 같은 금액 따로 모아놓고 한 달 데이트는 그 통장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했죠. 둘 다 50대 50 같은 금액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투정도 부릴 일이 없었고 당연히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 사이에 싸우는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게 저희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다툼도 없이 연애도 하고 있고 일터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았으니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남편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양가 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월급의 일부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에 저금은 꿈만 같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었죠.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벌이를 합쳐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거기에 고모네가 하던 사업에 보증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갚고 있었던 빚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생각을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다가도 절로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워낙에 그런 이야기 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제 상황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엔 썩 좋은 편도 아니었다 보니 자세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던 걸로 보아 저랑 비슷한 상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영부영 이야기만 나누던 와중에 우연찮은 기회로 양쪽 부모님들께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결혼은 언제 하냐, 남자는 안 만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고, 연애도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결혼하면 여지껏 제가 매달 보태던 생활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제 결혼을 반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형편 때문에 제가 결혼 생각도 없다 그랬던 것 가지고 여지껏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깟 생활비 안 받아도 되니 네 인생을 살라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보태던 생활비 급할 때는 요긴하게 쓰긴 하셨지만 대부분을 안 쓰고 모아두셨다며 저한테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언젠가 제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셨고 그때를 위해 쭉 모아두고 계셨다더라고요. 지루한 이야기라 여기서 줄이겠지만은 정말 저희 세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과 그 일이 있던 뒤로 남편이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왔었죠. 남편도 저희가 연애하고 있던 사실은 집에다가 따로 말을 꺼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저희가 데이트하는 걸 목격하셨다던가 주변 아는 분이 슬쩍 말을 해줬다던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죠. 결혼 생각 없다던 우리 아들을 어떤 아가씨가 꼬셔냈는가 궁금했다고, 왜 진작에 인사 한 번을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겨주셨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워낙에 인물도 훤칠하고 잘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자가 없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하루 왼종일 남편 칭찬만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야 저희 부모님이 제 연애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던 것처럼 시부모님도 결혼 안 한다던 아들이 올해 만난 연애 상대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경우 아니겠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앞에서 아들을 추켜 세워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눈이 멀어서 어려운 집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대놓고 저를 저격해서 꺼냈던 말이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 결혼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 보니 그 이후로는 결혼까지 가는데 뭐 하나 어려울 게 없었어요.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 모아놓은 2천만 원과 제가 힘든 상황에도 어렵사리 모아놓았던 돈 2,500, 그리고 남편이 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1,500 해서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쪽 지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말이에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대출을 1,500 정도 받았습니다만 맞벌이 하는데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어요. 대출도 능력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이 빚 갚느라 아직도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된다고 그 빚을 질질 끌고 있을 생각도 없었고 당장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1년 내로 갚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혼살림 같은 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돈 모이는 대로 하나씩 천천히 장만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은 단촐하게 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양가 친척분들 제외하면 하객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던지라 많이 겹치기도 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서울이며 대도시로 떠난 지 오래라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감동적이었던 건 같이 근무하면서 좋게 지내왔던 언니들, 어머님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축의금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저랑 남편 두 사람한테 축의금을 주는 거니 많이 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저희를 챙겨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거기에 저희가 신혼살림은 하나둘씩 맞춰나갈 거라고 했던 말을 듣고는 집에서 안 쓰는 것들도 잔뜩 가져다 주셨고 직장 동료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도배장판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인건비만 받고 그냥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에 이런저런 살림들이 들어오니 제법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사실 집에 침대랑 냉장고 하나만 두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데
TV며 소파까지 들어와 있으니 느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연애할 때랑 마찬가지로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계란 후라이 몇 개에서 참기름에 밥을 비벼 먹어도 연애할 때 먹었던 파스타 같은 음식들보다 훨씬 맛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신혼의 행복을 느끼던 반년만큼 또 시간이 지나니 그때의 행복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맞는 천명절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천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명절 음식도 좀 넉넉하게 하고 더불어 시부모님 드릴 용돈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했지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처음 드리는 용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첫 명절이 있기 전에 어버이날이 있긴 했는데 용돈은 됐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지역에서 유명한 한우 소갈비집에 다녀왔었거든요. 준비했던 용돈보다 더 큰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어찌저찌 계산만 하고 용돈은 따로 챙겨드리질 못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제가 해가지고 간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쯤 돼서 친정으로 향할 생각이었어요. 친정 가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고 출발하면서 그때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준비했다고 시부모님께 전달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위해 짐 챙기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시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하시더니 용돈 액수가 이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집 누구네 며느리는 명절 때 용돈을 얼마나 준다더라.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무슨 날이면 날마다 기본으로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면서 대놓고 제가 준비한 용돈이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아버님 20, 어머님 20 해서 40만 원. 솔직히 저도 애매하고 적은 액수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부모님 용돈이라고 돈을 더 챙겼던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이었던 만큼 나름 저희가 드릴 수 있던 최대한의 금액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갚고 있는 대출도 있고 살림살이 다 장만하긴 했지만 솔직히 쓰던 거 받아온 게 대부분이라 바꿔야 할 것들도 많았기도 했고요. 당장 자동차도 없어서 장이라도 보러 갈라 치면 가장 가까운 마트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역이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버이날 때 친정부모님께도 시부모님께 드리려던 금액과 똑같이 10만 원 준비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도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돌려주셨었어요.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런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친정부모님 드리기로 했던 용돈을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어버이날 때도 우리가 드렸던 돈 돌려주시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다시 돌려주실 게 뻔하니까 그 돈을 일단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드리려면 드렸겠지만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막 나갔어요. 받기 싫으시면 그 돈도 돌려달라고 제가 그냥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 때 시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돌아왔어요. 제가 꺼낸 말 때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워서 친정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결혼 비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결혼 비용을 남편보다 2배도 아니고 자그만치 3배나 더 해온 건 알고 계시냐고요. 남자가 집 사오고 여자가 혼수 채우는 게 아무리 옛말이라지만 반반 결혼도 못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부모님 부담 안 드리고 잘 살아보겠다 발버둥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냐고 저도 똑같이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 덕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초토화가 됐고 남편도 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며 저한테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도 한동안 냉전 상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그렇게 싸웠는데도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서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했네 하면서 사과를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한테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연락도 안 하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저희끼리도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었으니 어물쩡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풀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그건 단지 시어머니와 저 둘 사이의 문제였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되었다고 남편도 덩달아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가 그 아끼는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었구나 하고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신혼집 구한다고 대출받으며 맹세한 대로 결혼 1년 만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그때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제 또래 사람들한테는 거저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정도로 지어진 지 오래된 14평짜리 좁디 좁은 아파트였지만 빚 하나 없이 오롯이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제 이 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먼저 자동차부터 사고 그 이후에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괜찮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 나가자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남편과 평생 행복할 미래만을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꺼낸 지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대출도 다 갚았는데 언제까지 아끼고 살 거냐며 앞으로 매달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그게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달에 500이나 버는데 100만 원 정도 없는 셈 쳐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대출 갚을 때 매달 그 정도씩 나갔거든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도 그 돈 없이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하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500이나 버는 게 아니고 우리 맞벌이에서 고작 500을 벌고 있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당신 혼자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시댁에다만 주자는 소리를 하느냐 따졌죠. 제 말에 남편은 어차피 장인 장모님은 돈 줘도 안 받으시지 않냐며 시어머니랑 용돈 가지고 싸울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한다는 소리가 너 평생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 생각이냐며? 그 돈 들이면 어머니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매달 돈 100만 원씩 준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테고 설날에도 안 찾아갔던 거는 물론이고 여태까지 제가 못했던 거 전부 다 용서해 주실 거다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시어머니랑 안 보고 살면 나는 편하다고. 그렇게 돈 얼마 가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사이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며 집을 휙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했더니 회사에는 또 시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급하게 휴가를 냈대요.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저를 탓했죠. 아무리 시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도 시아버지 아픈 것도 모를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 난데없어서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세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쓰질 않고 지들 할 일을 하더군요. 남편이 안방문을 벼랑간 열어 제끼더니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 두고 큰 방을 쓰겠냐, 부모님이 쓰시라. 이딴 소리를 꺼내고 있고 시부모님은 거기서 또 아니다. 아들 집인데 집주인이 큰 방을 써야지. 우리는 작은 방이면 족하다. 이러고 아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붙잡아서 이게 지금 상의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따져 물으니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해야겠다며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곶감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 줬던 적도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돌려주시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저도 죽자 살자 모은 돈이 4,500이나 됐는데 시부모님한테 따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렸던 것도 아니면서 뭘 했다고 꼴랑 1,500만 원 들고 와놓고 이제서야 왜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하느냐 따질래다가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안방을 시부모님한테 드리든 작은 방을 드리든 용돈을 주던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던 자식 노릇 실컷 하라고요. 얼마 되도 않는 벌이로 시댁에 죄다 퍼주려는 남편도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14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싸워서 영까지 끈타시피 한 며느리랑 한 집에 살겠다고 찾아온 시부모도 솔직히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단에 같이 장구고 부기고 쳐줄 자신이 없다고. 아무래도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져온 돈 4,500에 대출금은 같이 갚았으니까 500만 원으로 싸게 쳐주겠다 하고 합쳐서 5천만 원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그 돈만 돌려받으면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나는 상관 안 한다고 했죠. 내 짐 챙겨서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끝내 부모님 끔찍히 챙기는 효자가 되었다고 기분 참 좋으시겠다고 한마디 빈정거리고 저는 싸놓은 짐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잘 풀어보란 듯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들으니 화해할 것도 없다고, 요즘 이혼이 뭐 흠이나 되냐면서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 상황을 들은 직장 동료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상황을 듣더니 단체로 남편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고 왔네요. 우리가 니들 행복하라고 그 돈을 만들어 축의금을 해주고 살림살이들도 나눠줬지 이혼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자초지종 네 상황 들어볼 것도 없이 남편인 너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 거니 축의금은 언제까지 해서 자기들한테 환불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거리고 있다가 얼마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짐 싸서 찾아왔던 시부모님도 다시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자기가 잠깐 여태껏 부모님한테 못했던 거 생각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하면서 싹싹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해준 건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러냐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할 날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그때 가서 이혼하나, 지금 이혼하나 나는 다를 거 하나 없으니 그냥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결혼기간 꽉꽉 채워서 지금 돌려받아야 할 돈에 더불어 위자료까지 팍팍 뜯어내겠다고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여차하다 애라도 생기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까지 싹 다 털어갈 테니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살고 싶으면 지금 이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받으려나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야 돈이 없었던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렇지. 그 집이 워낙에 매매가 안 되는 매물이거든요. 주변에 재개발할 건덕지도 없고 오래돼서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아파트요. 어떻게 손해라도 크게 봐서 그 집 팔아가지고 제 돈을 마련해 올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제 돈을 해줬네요. 시부모님 소원대로 아들 명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거기에는 아들 대신 효도해줄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에요. 이혼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결국 회사에서 매일같이 남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것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다른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프지도 않은 아버님 핑계로 장기 휴가를 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저랑 있었던 일까지 아주 회사에서 사람 다시 봤다고 인망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속이 후련하긴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효도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고 저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남편보다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저희 집이 제사를 1년에 10번도 넘게 지내는 집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6남매 중 막내예요. 위로 아버지랑 12살 차이 나시는 큰아버지 계시고 아래로 고모만 4명 있어요. 듣기에는 아들 하나만 더 하다가 그렇게 되셨다고는 하는데 그때야 아들을 워낙에 귀하게 여기던 세대라고 하니 위로 쭈루루 고모가 4명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 말로는 원래는 저희 제사가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제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 덕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렸을 적에는 할머니가 제사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고 그 고생은 대를 이어 큰어머니한테까지 내려오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큰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고 안 그래도 이 집안 막내인데 막내 며느리 들어오면 아주 죽어나겠구나 생각해서 원래 결혼조차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적어도 자기만 결혼 안 하면 대한민국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자마자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겠구나 싶어서 청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큰아버지가 장손이라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다 준비하셨으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만큼 어머니가 고생할 일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도 1년에 10번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던 거니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큰어머니 도와서 그 정도 준비하는 건 문제도 없겠다고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큰어머니께서 큰아버지한테 제사 좀 줄이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큰아버지가 이 여편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그 길로 홧김에 애들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하고요. 큰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큰어머니 돌아와도 안 받아줄 거라고 호언장담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버지 딴에는 애들이 집에 있으니 큰어머니가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큰어머니 집 나가 계셨던 게 이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버리니 큰아버지 혼자 애들 챙기느라 아주 고생을 했나 봅니다. 혼자서는 밥도 할 줄 모르셨어서 저희 어머니 불러서 애들 밥 좀 차려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랬다네요. 막상 큰어머니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큰아버지도 큰어머니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줄이자고 했는데 제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저희 아버지한테 제사를 떠넘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서 도와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제사 가져오면 못한다 하시며 저희 집도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제사 받아온다고 한 거라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만 믿고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하셨답니다. 제사 당일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거라곤 차하고 다과 몇 개. 심지어 올라간 과일마저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셨고요. 큰아버지는 조상님 드릴 건데 제사상이 이게 뭐냐며 곧바로 아버지 멱살을 잡으셨고 아버지는 큰아버지 뿌리치면서 어차피 집구석에 여자도 없으면 지내지도 않을 제사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내냐고 한마디 했다고 해요. 형수님 집 나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마누라까지 집 나가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 아내가 집 나가면 제사는 뭐 누나들이 할 거냐 아니면 장손인 형님이 다시 가져가서 형님 혼자 준비할 거냐 따졌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도 고모들도 아버지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제사상이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 조상님 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 아버지는 그래서 그동안 조상님 잘 모셔가지고 덕본 거 있냐고 따졌다네요. 애초에 남의 집 사람들한테 시댁 귀신 모시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냐고. 후손들이 자꾸 남의 집 사람들한테 제사상 차리게 하니까 조상님이 노하셔서 형수님 집 나가게 만든 거 아니겠냐고.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한테 내가 제사 가져갈 테니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가시라 했답니다. 그리고 도로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아버지는 더 이상 조상님 덕볼 생각 없으니 그거 뭐 좋은 거라고 형님들 누님들 열심히 제사 지내서 내 앞으로 들어올 덕까지 나눠 가지시라고 했다네요. 막상 제사 가져가라니 나서서 가져가겠다는 사람들 한 명 없었고 아버지는 기세를 몰아서 1년에 10번씩 있는 제사도 조상님 피곤하게 1년에 10번씩이나 오고 가게 만드냐고 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추석이든 설날이든 정해서 딱 한 번만 하기로 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의 집 자식들한테 조상님 밥상 차리게 하지 말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자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제사상 차리게 되었다 하고요. 간소화해서 상차림도 다과 몇 개만 해서 끝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어느 정도 다 크고부터는 각자 집에서 돈 걷어서 맛있는 거 한 상상다리 휘도록 사서 차려놓고 잔치마냥 먹었어요. 조상님들도 오셔서 후손들 이렇게 돈 잘 벌어서 맛있는 거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조상님들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같은 좋은 조상들 둔 덕분에 돈도 잘 벌고 아주 호강하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괜히 조상님들 오셔가지고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보고 형제들 제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백날 봐봐야 뭐가 좋겠냐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고 끝내게 되었어요. 큰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잘하셨다고 하고 언니 오빠들 다 결혼하고 나서는 큰어머니한테 제사 안 지낸다고 손찌검 하시던 큰아버지 이제는 황혼이혼 당할까봐 찝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하려다가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아무튼 이제 저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연애한 기간도 오래되었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지요. 결혼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벌써 인사도 시켰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가 다가올 때쯤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추석 당일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들은 추석에 딱 한 번 제사를 올리고 온 가족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식사 자리 빠지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연휴라서 쉬는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추석 당일에 만나려고 하는가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도 슬슬 저를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추석날이 좋은 게 자기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들도 다 와 있고 하니 가족들 전부 다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인사를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 당일날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어요. 왜 안 되냐는 식으로 꼬치꼬치 묻길래 남자친구한테는 그냥 그날 제사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는 너네 집도 제사 지내? 하면서 우리 집도 제사 지내는데 하는 겁니다. 그땐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11월 초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언제쯤 시간이 되냐면서 물어보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평일에 보려고 하냐고 그 주 주말로 하자고 했어요. 회사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평일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건 퇴근 후에 일터에서 쌓인 피로가 절정일 때 완전 지쳐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왜 일을 할 생각을 하냐고 연차 써서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굳이 휴가까지 써가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이면 하루만 더 지나면 바로 주말인데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주말에 출근하는 분들도 아니실 테고 그 주 주말에 선약이 있다면 한 주 더 있다가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목요일이 가장 인사드리기 좋은 날이라서 그날로 하자고 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따로 있냐, 무슨 차이냐 물어봤더니 그날이 자기 집 제사랍니다. 그날 또 친척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모일 테니 그때 인사드리면 저한테도 편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친척들한테까지 나를 인사 못 시켜서 안달이냐고 그냥 주말에 부모님들께나 인사드리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결혼하게 되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되지 않냐고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게 다 자기가 저를 배려하세 제가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암만 설득해도 그렇게 하기도 싫었고 결혼하면 결혼식 때 다 뵙게 될 텐데 뭐하러 결혼 전부터 지방까지 내려가 인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자친구 집도 남자친구 집안만의 가풍이 있을 텐데 우리 집이 안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이 맞고 그 집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조심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좀 이기적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 말씀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정할 일이지만 어차피 제사가 자주 있는 집이라면 그날 인사드리러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엿볼 수 있고 지금 남자친구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었고 어차피 남자친구가 저러는 걸로 봐서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하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부모님 선에서 제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생각대로 한 번에 모두 계실 때 인사를 드리면 오히려 나중에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그날 찾아뵙겠다 말 전하고 회사에도 월차 신청을 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찾아뵙겠다 하니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오후 2시쯤 해서 도착을 했어요. 원래 오기로 1시간보다 살짝 이른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거였는데 남자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에 여자들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딜 갔나 싶어서 물어보니 남자들은 점심 식사 끝나고 당구장에 당구 한 게임 치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집안 여자들이 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한참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고 나 불러놓고서는 연락도 안 되고 친척들하고 당구장 가서 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만 화가 조금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적어도 나 오는 거 알고 있었으니 자기만큼은 친척들 따라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뭐 제사 있는 집 찾아오는데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한 손에는 대충 개어져 있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고요. 그때 느낌이 쎄하게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너무 눈에 선해서 어머님한테 남자친구 오거든 밖에서 만나서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후다닥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친척들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아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 건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건 뭐 더 볼 게 있겠나 싶어서 그냥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하철역 쪽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제 이름 부르면서 뛰어오더군요. 아마 친척들하고 놀러 갔다는 당구장 방향하고 제가 가는 방향이 같았나 봐요. 저보고 여기까지 와서 가기는 어딜 가냐고 붙잡더라고요. 남자친구 혼자만 나온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연락받고 저 데리고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부랴부랴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급하게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연락은 죽어도 안 받더니 어머니 연락은 어떻게 받고 손살같이 뛰쳐나온 거고요. 재수없게 집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딱 마주쳐버린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너는 여자친구 집에 인사시킨다고 하더니 친척들 쫓아나가서 놀 생각이 드냐고 한마디 따졌습니다. 너네 어머니는 나 보자마자 이름도 안 물어보고 복장 지적하더니 앞치마를 건네주시더라 따졌어요. 남자친구는 사과는 못할 망정 저한테 대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네 집도 제사 지낸다면서 뭘 다 알면서 그러냐고 하더군요. 자기 올 때까지 엄마랑 형수님들 도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면 미리 이쁨도 받고 얼마나 좋냐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앞치마 건네줄 것처럼 했을 때부터 이미 긴가민가 했는데 일 시키려고 붙잡으려 쫓아온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딴 소리니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를 길에서 맞닥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길로 집에 돌아가고 그날 저녁에 전화로 결혼은 무슨 이 연애부터가 쫑이다 이 자식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게 마주쳐서 이런 소리 듣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져주는 척 알겠다고 말하고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끌고 들어오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조금 흡족한 표정을 보였어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 표정이 마치 그래도 내 아들 말은 잘 듣는구나 안심이다 하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은 안 물어보시고 앞치마부터 건네주는 거 보니 딱 봐도 인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얼마나 군소리 없이 일 잘하는 며느리 후보인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제사 지내는 날에 맞춰서 나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외투 벗어두고 앞치마 고쳐 입고 나오니 제가 도착하기로 1시간쯤 돼서 집안 남자들도 돌아왔어요. 주방에 신문지 잔뜩 깔아놓고 여자들 일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시끌시끌 TV 앞에 상 펴놓고 둘러앉아서는 제사 음식 해놓은 거랑 해서 술상 좀 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한다고 지쳐있는 형수님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기껏 음식 해놨더니 제사 시작하기 전부터 전 부쳐놓은 거 거덜내려고 저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접시에 이것저것 담아주신 거 제가 거실에 펴놓은 술상 위에 가져다 주면서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이 집은 여자들만 음식 준비하는가 봐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네 집은 그럼 남자들이 음식 준비를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고 배운 거 없는 상놈들이 돈 주고 족보 사가지고 양반 따라한답시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던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거라고. 우리 집은 남자들이 제사상 준비하고 음식도 과일 몇 개만 올리고 끝낸다고 대답해주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버님이 소리 빡 지르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집을 상놈집이라고 한 거냐고 노발대발 날뛰기 시작했지요. 아버님한테 제가 언제 이 집안이 상놈집이라고 했냐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고 말았어요. 제 반응에 남자친구 아버님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상놈집은 너네 집이겠지 하면서 대대로 모실 조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음식 대충 차려놓고 하는 거 아니겠냐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은 상태로 아버님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 더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직 결혼 약속도 안 한 아들 남자친구 불러서 자기네 집 제사 음식 하라고 하는 집 구석이 양반집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데 혹시 이 집이 진짜로 어디서 족보 사와서 양반 흉내내는 상놈 집안이었냐고 했습니다. 원래 이 집 식구도 아닌 여자들만 준비하는데 어디 조상님이 남의 집 사람들한테 음식 대접받아서 기뻐하시겠냐고? 다른 남자분들도 거기서 해놓은 음식 집어먹으면서 놀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치마 벗어던지고 제사 잘 지낸다길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집하고 수준 차이 나가지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쫓아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결혼 전에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찾고 있길래 체면 찾는 거 보니 양반은 맞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는 너네 집의 며느리로 잘 융화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 그냥 이쯤에서 내가 빠져주는 거라 말하고 앞으로 너 대신에 너네 조상님 잘 모셔줄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께 조금 혼나기는 했어요. 엄연히 집마다 가풍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른데 남의 집에 가서 왜 행패를 부리고 왔냐고요. 그 부분에서 혼나기는 했지만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남자친구랑 쫑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선택했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기도 전에 똥인 거 알았는데 바보같이 미련 안 갖고 단칼에 잘라내고 왔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집안 제사까지 뒤집어 엎었는데 내 딸이 남의 집 가서 그러고 있는 꼴 보면 당신 속이 뒤집어졌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차피 결혼 준비 시작한 것도 아니었으니 파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주 판을 깨는 것도 모자라 깽판을 치고 왔으니 저한테 질척거리지 않고 단번에 연락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 됐다면서 책임지라고요. 연락해서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었는데 저한테 따지고더니 어이가 없었지요. 내가 뭔데 너네 집 책임을 져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날 사건 이후로 자기 형수님들도 뭐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앞으로 집안 제사에는 불참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안 제사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가족들 오해 풀어주고 사과하라길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더 해줬네요. 결혼 상대도 아닌 여자가 집에 와서 말 한마디 했다고 없어질 제사고 집안의 여자들이 일 안 해주면 없어질 제사였으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냐고요. 지금이라도 조상님 덕을 보고 싶으면 남자들도 같이 나서서 제사 챙기게 하라고. 안 그러면 조상님 덕 보기도 전에 너네 형님들 전부 형수님들한테 이혼당해서 대도 잊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결혼 전에도 부르면 집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 해주는 여자 찾아 만나라고 말하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 한 번이라도 더 하거나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성격적으로 잘 맞는 것도 있어서 없으면 못 살겠다까지는 아니지만 헤어지고 나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보니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제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제가 평생 결혼을 안 하거나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사가 남아있는 집에 며느리로 가게 되면 아직도 며느리 시켜서 조상님 호강시켜주는 그런 집구석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 취직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연일 뉴스에서 떠들지만 5년 전에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취직 준비하는 게 대입 시험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목표한 점수까지 도달해도 취직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 자격증이며 이런저런 조건을 채워도 서류조차 통과하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때 같이 취업 스터디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찌저찌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취직을 한 뒤에 다시 인연이 닿게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목표하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그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서로 전공 살릴 수 있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월급은 대기업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중간보다 더 잘 쳐주는 정도였고요. 사회초년생 때 시작한 연애다 보니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그렇게 취직 이후로 쭉 오랫동안 만나게 되니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요즘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출받아서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말을 꺼낼 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바로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5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남자친구랑 같은 해에 회사 생활 시작했고 월급도 비슷했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이 남자친구의 딱 2배였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남자친구가 부담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2배나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남자친구가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어째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하니 인터넷에 검색해보라고. 현실적으로 5년 직장 생활에서 4천 모은 거면 잘 모은 편에 속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는 자기보다 잘 모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고 그러려면 돈수일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고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랑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고 가족만큼 편해졌기도 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긴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꼭 자기를 주변에 어떤 상황과 비교를 할 때마다 꼭 자기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모아놓은 돈 가지고 변명했던 걸 들 수 있겠네요. 자기가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어디서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검색해보면 직장 생활 5년 차에 1억을 모았네, 1억 5천을 모았네 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애초에 1억이나 모았을 거라곤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저랑 비슷하게는 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반밖에 안 되었으니 낭패였지요. 남자친구도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 제가 심기가 불편하고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한동안 제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자기 부모님께서 자기 결혼할 때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으시다며 1억을 보태주시기로 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하자던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지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갑자기 어디서 힘들게 구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낸다고 쭉 모아왔던 돈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쪽에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차치하더라도 계획에는 없었던 1억이라는 큰 돈을 해주기로 했는데 저라고 저희 부모님 상황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랑 같은 반응을 보이셨고 예비 사돈 댁에서 그렇게 보태는데 당신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고. 일단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적금을 여러 개 들어둔 게 있는데 그중 하나를 깨서라도 2천을 만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모은 돈 8천에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 2천에서 1억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전히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과 남자친구 집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1억 4천보다는야 부족하지만 애초에 시작을 반반 결혼하기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하기로 했던 결혼이니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천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2억 4천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주택청약 당첨의 기대 때문에 조금이라도 목돈을 만들어두고 싶었고,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집도 딱 신혼 때 몇 년 살기 괜찮은 정도로만 구하고, 혼수랑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아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전세 말고 자가로 집을 구하면 그때 가서 할부를 하든 뭐를 하던 간에 좋은 걸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둘씩 착착 결혼 준비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알아서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어머니랑 같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데 쇼핑 좀 다녔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외동아들인데 어머니가 이따금씩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이참에 제가 딸 같은 며느리 역할 좀 톡톡히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무뚝뚝한 성격이고 자기도 아들이다 보니 잘해드리고 싶어도 같은 여자인 제가 하는 것만 하겠냐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화 오면 참 좋아하시는데 무뚝뚝한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는 전화하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 대신해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면 좋겠다니 어쩌니 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오만정이 다 뚝 떨어지더군요. 저보고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고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시댁에 가면 불편한 티도 내지 말고 손님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결혼 허락 받으면서 예비 시댁에 들렀던 날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샤인머스켓 한 상자 사들고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자리가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불편한 티는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남자친구 눈에는 제가 많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나 봐요. 이미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때 결혼 허락이고 다 받고 간단한 대화 몇 마디 나눴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물어보는 말에 로봇처럼 대답만 하고 뻣뻣하게 얼어붙어 있던 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불편해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가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불편한 티를 냈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처럼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대답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식사 준비한다고 음식 차리고 있는데 가만 앉아만 있던 게 좀 보기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도 말이라도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냐고. 식사 끝나고 나서도 과일 몇 개를 내주셨는데 이젠 남자친구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과일을 자르고 계시는데 칼이라도 뺏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그때 조금 서운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샤인머스켓이며 이런저런 수입 과일들 여러 개를 사갔는데 솔직히 샤인머스켓 그거 예전만큼 비싸고 없어서 못 먹는 과일도 아닌데 제가 사간 과일들은 그대로 두고 어디 냉장고에 몇 달은 처박아 두신 건가 싶은 말라 비틀어진 사과 몇 개 썰어주신 게 전부였어요. 괜히 사간 거 생색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서운했던 거 꺼내면 저도 한두 가지 아니지요. 당장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빈손으로 왔던 거 하며 그런데 되려 지난 이야기 끄집어내가며 그땐 그랬고 저땐 저랬지 하며 앞으로 잘하라는 소리가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용히 말 한마디 없다가 자기 부모님이 1억 보태주기로 했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뭘 그런 것까지 미리 정해놓고 하느냐고. 결혼하면 며느리돌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대놓고 대리효도 강요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좀 꼴불견이라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우리 집에 사위돌이 잘하려고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내가 왜? 라는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네 집에서는 2천 보태주는 데 비해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도리를 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너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태 너 하는 꼴 보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꺼낸 말이라며 결혼하면 알아서 잘하겠다고 회피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네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그날 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퇴근하면 평일에도 가끔씩 만나서 결혼 준비한다고 만나 사소한 이야기 나누고 겸사겸사 데이트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까지도 그냥 일 핑계 대면서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간지 얼마나 됐다고. 차라리 사소한 걸로 자존심 싸움하는 거였다면 차라리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겠는데 시작부터 이런 역대급 대리요도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말로 말이 남자친구 부모님이 1억을 해준다는 거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희 집보다 4천만 원 더 해오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애초에 양가 부모님 지원 없었으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4천만 원 덜 해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이러는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2천만 원도 안 해주신다 했으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떵떵 쳤을지 싶어요. 4천 차이에 이 정도인데 그게 6천만 원이었으면 조선시대 때 마냥 시부모님 상 차려드리고 저는 뭐 부엌 구석에 상 펴놓고 혼자 찬밥을 먹으라고 하고도 남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얼마 더 해온다고 역대급 대리요도 강요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댓글로 조언 남겨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자친구와는 사연 올린 이후로 2주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안 만났어요.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예전에 정해놓은 선약이 있다고 핑계대고 자리를 피했고요. 평소 같으면 회사 나가는 평일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오던 저였으니 칼퇴하고 와서는 집에서 한숨만 땅이 꺼져라 쉬고 있는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낌새를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남자친구와 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더니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은 듯 그게 뭔 고민이냐고 하면서 언제 날 잡아서 남자친구나 한번 다시 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집에 데리고 오라 하시니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니 남자친구가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주말이 돼가지고 남자친구 보고 저희 부모님이 한번 보자시니 오라고 했어요. 2주 동안 제가 만나는 거 피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행동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으면 좋으련만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눈치가 빠르더니 아직도 기고만장해 있던 남자친구는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벌써부터 오라가라 하신다고 짜증 섞인 말투로 농담을 다 하더라고요. 집단에는 농담이라고 능청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남자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맞춰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또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괜찮겠냐고 자기가 뭐 사왔으면 또 벌써 2만 원만큼 결혼 비용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냐고 이죽거리는데 솔직히 한 대 걷어차주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남자친구, 저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통장 몇 개를 꺼내시는데 그 통장들은 부모님이 노후자금 하신다고 적금 여러 개 쪼개서 들고 있는 통장이었어요. 아직 만기가 한참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충 그 통장에 있는 돈만 합쳐보면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자친구한테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솔깃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는 대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자가 싸도 아예 안 내는 것보다 쌀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께선 그 통장을 모아들고는 남자친구한테 건네는 신용을 하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도합 1억 5천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 어떤 사위가 될 건가 한번 말해보라고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통장을 받아들이려고 뻗은 손을 공중에 멈춰서는 잔뜩 당황해서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한마디도 잊지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두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돈을 더 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된 게 아니냐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면 새벽바람부터 등산을 가고 일요일에는 조기축구회에 나가세요. 그런데 등산이며 축구며 혼자 다니시니 적적하신 것 같아 보인다고. 남자친구 보고 앞으로 주말에는 등산이든 축구든 하나 골라서 장인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회사에서 가끔씩 회식 대신에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불러내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등산이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대뜸 이제는 등산을 빼도 박도 못하게 매번 가야 한다니
그리고 부장님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예비장인과 한계라니 남자친구한테는 악몽과도 같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하시길 우리 집도 딸 한 명밖에 없어서 아들 있는 집 보면 부러웠는데 당신이 또 한깔끔 하는 성격이라 한 달에 한 번은 기분 전환으로 집안 가구 배치도 바꿔보고 대청소하면서 베란다 샤시 같은 것도 다 뜯어내서 물청소 싹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또 저희 집에 와서 대청소하는 걸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위한테 처가에 와서 설거지를 시키겠냐, 밥빨래를 시키겠냐고. 그냥 힘쓰는 일 생기면 와서 그때그때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한 며느리돌이라고 쓰고 식모살이라고 읽는 그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남자친구한테 해내라고 말하시는 거였지요. 남자친구는 어디서 꿀이라도 훔쳐먹고 온 건지 아직도 파른 통장 받아들으려고 뻗은 그대로 얼어붙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양가 부모님 지원 받지 말고 우리끼리 힘으로 하면 어떠겠냐고 말이지요. 저희 부모님이 더 해주시기로 한 돈에 제 돈을 합치면 남자친구 쪽에서 해오는 돈하고 9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시댁에서 비슷하게라도 그 돈을 맞춰서 반반 결혼을 시킬 여력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예 부모님 돈은 없던 걸로 하자는 거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한심한 것도 있지만 여태까지 파혼하자고 말도 꺼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니까요.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파혼하자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한숨 돌리고서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그럼 부모님이 해주기로 한 돈은 있고 우리가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목소리가 밝아지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려 4천만 원 더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나한테 남편돌이 얼마나 잘할 거냐고요. 나도 쇼핑 좋아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백화점 데려가서 좋은 거 사달라고 했지요. 꼭 명품일 필요 없다고 그냥 그때그때 갖고 싶은 거 말할 테니 그거 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티 내지 말고 집안일부터 하라고 했어요. 요리는 할 줄 모를 테니까 식사 준비 정도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대신 설거지 같은 뒷정리는 당신이 다 하고 식사 끝나고는 과일들 껍질 전부 직접 깎아서 바치라고 했지요. 요리는 못해도 과일 껍질 정도는 벗길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쩔쩔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가 분리할 때만큼은 눈치가 그렇게 빠르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기억 안 나냐고 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며느리 돌이라고 포장해서 강요했던 대리효도 목록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똑같이 말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당장 양가에서 부모님들이 지원해주기로 했던 돈 합쳤을 때 차이 나는 4천만 원하고 내가 모은 돈과 당신이 모은 돈에서 차이 나는 4천만 원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지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했고 저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되갚아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 방 먹여줬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저희 집까지 찾아온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고작 남자친구한테 사과 한마디 받자고 이렇게 쏟아낸 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2주 동안 혼자 머리 싸매면서 고민했던 말을 직접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결혼은 물 건너간 거라고 결혼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우리 집 근처도 찾아오지 말라고 앞으로 영영 얽히는 일 없이 남으로 살자고요. 남자친구가 파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냐고. 자기한테 계속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길래 지금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예식장 예약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파혼하는 것보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없던 일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해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 끊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전화통화 나누는 10분간 속이 후련해가지고 그날 먹은 저녁이 벌써 다 소화가 된 것 같았어요. 전화 끝내고 나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간 마음고생하던 게 날아가는 것 같아서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적금들 엄마 아빠 노후자금 아니시냐고 내가 혹시 그 돈 받아서 결혼하겠다고 들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 물으니 그건 네 결정이니 존중해줄 생각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이 저를 그 정도 모질이로 키우진 않았고 현명한 결정 내릴 거 믿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랑 저를 오랫동안 같이 지켜봐왔던 지인들이 있는데
걔 중에 몇 명은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깟 돈 1억 받고 평생 식모살이 비슷하게 할 뻔한 거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파혼하게 되긴 했지만 제 나이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 아나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어도 이제 제 눈으로 뭐가 똥차고 뭐가 벤츠인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 스스로 좋은 선택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까지 한 제가 다 한심해집니다. 이혼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렇게 제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전해보게 되었네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시어머니하고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하나둘씩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던 당시에는 남편이 제대로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러니 그 모습에 당연하게도 결혼 후에도 똑같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결혼하자마자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시모말에 거역을 못한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두었다면 애초에 결혼이고 뭐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렇게 돼버린 마당에 다 늦은 후회고 그런 거 다 알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할 때가 이따금씩 있네요. 시모는 좋게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늘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기에 한결같은 그 모습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시모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땐 다 그 말도 안 되는 어깃장 때문에 일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오해가 커지곤 했거든요. 아마 남편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 엄마 편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편을 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엄마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참 찰떡같이 잘 만든 단어 같아요. 중요할 때마다 꼭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드니까 그래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취직이 남들보다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30에 처음 회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뒤늦게 취직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선배였고 저한테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해주던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취직이 늦은 이유는 별거 없어요.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어요. 제가 외동이었기에 사실상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회사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도가 아니었고 회사 대표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퇴직금이며 그간 밀렸던 월급이며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떼인 돈이야 떼인 돈이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건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약간이나마 모아두신 노후 자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오신 건지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차렸던 가게가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왕 카스테라 집을 오픈하셨거든요. 평생 책상머리 앞에서 사무직을 하시던 아버지가 웬 빵집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녔어도 곧 정년을 맞았을 텐데 어느 회사에서 곧 정년인 사람을 쓰겠냐 하셨거든요. 하지만 라면도 혼자 제대로 못 끓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빵을 만들겠어요. 결국 어머니까지 달라붙어 두 분이서 인건비 아껴가며 가게를 꾸리셨어요. 장사 노하우도 없는 분들이라 정직함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들 아시는 그 사건들이 터지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시작된 안 좋은 루머 때문에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뚝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당시 취직을 준비 중이었던 제가 어머니 대신 가게를 돌봐야 했고요. 가게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친정부모님 노후 자금이 홀랑 들어가 있는 가게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직함 하나만 가지고 승부했던 가게이기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선 방송에서 시작된 루머도 서서히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경쟁 가게가 다 망해버려서 나중에 가선 타 지역에서도 입소문 듣고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재료가 모자라서 일찍 가게를 닫을 때도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그때쯤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버지의 전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 투자를 해준다며 이 사무점 이야기도 막 나올 때쯤이었어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돈이 잘 벌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가게 일을 계속했으면 하셨지만 저는 질리기도 했고 어쨌든 여태 대학 공부한 것도 있고 회사 생활 못 해본 게 한이 되어서 가게를 나와 취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가게는 제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취직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라는 준비 기간 끝에 결국 저는 취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여태껏 부모님 가게를 돕긴 했지만 제가 가게를 돕던 시기에는 워낙 어려운 때라 월급이랍시고 그냥 용돈 정도만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마저도 취직 준비하면서 반 가까이 써버리게 되었고요. 회사 생활 1년 하긴 했지만 연봉이 엄청 좋은 회사도 아니라서 모아놓은 돈이 딱 4천.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가만 계실 분들은 아니었지요. 당시에 요 사무점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좀 모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가게 차릴 돈을 저에게 다 주신다 하셨어요. 제가 3년 취직도 안 하고 가게에 묶여있던 시간에 비하면 그 돈은 돈도 아니라고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라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취직이 늦은 걸 알고 있던 남편이 당시 제 주머니 사정에 대해서 지레짐작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해주기 전에 벌써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고 가전이나 가구도 자기가 쓰던 게 있으니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몸만 오라고 해서 좋다구나 하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도 사천이라는 돈이 있으니 해갈 수 있는 건 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에 찾아가 보니 그 돈으로 뭘 하는 것보다 온전히 모아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남편 명의의 그 집이 남편이 취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모가 돈을 보태주면서 사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 있는데 시모 혼자 노후 대책으로 다 써버리기엔 미안했는지 이것만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3천을 보태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집이 아마 완공된 해가 제 생년월일보다 훨씬 먼저일 것 같은 오래된 구축 빌라였거든요. 게다가 위치도 안 좋았어요.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타러 가는 데까지 10분을 걸어야 했고 지하철역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결혼하면서 둘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2년 내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일단 저는 몸만 가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손도 대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둘 계획이었어요. 당시 남편과 제 월급을 고스란히 모은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는 꿈도 못 꿀 액수였지만 그때쯤이면 저희 부모님도 체인점 때문에 묶인 돈이 풀려 있을 테고 그때 가서 부모님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벌써 한번 폭삭망할 뻔한 상황을 겪으시기도 했었다 보니 제가 그 돈을 무조건 해주실 거라는 식으로 미리 말을 꺼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상황 봐서 이야기를 하기로 혼자 결정했지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도 사천이면 당시 남편 집 시세가 1억 조금 넘는 정도였으니 굳이 따지고 본다면 말 맞다나 맨손으로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합의가 된 일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모 눈에는 제가 정말 몸뚱아리만 오는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시모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은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시기에 시모가 저희를 불러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모가 자기랑 어디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신혼가전 많이들 사는 대형 가전 매장이었어요. 처음엔 왜 여길 오셨는지 의아했지요. 혼수는 따로 없이 새로 집을 장만할 때까진 남편과 서로 돈만 모으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시모는 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김치냉장고며
에어컨이며 세탁기까지 신혼가전들을 계속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나 결혼한다고 우리 혼수를 해주시려는 건가 싶어서 그때는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다란 냉장고를 두고 저건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남편 집이 평수도 14평짜리고 해서 저런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좁아터진 현관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사주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주긴 뭘 사주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뭘 보러 온 건가 했더니, 요즘 시대에 맨몸으로 시집 오는 여자가 어딨냐며 시어머니 집 가전을 제 돈으로 바꿔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받아내지 않으면 당신이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겠다면서요. 다행히 이때는 남편이 시어머니 하는 걸 보고 곧바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도 솔직히 30년도 넘은 구축빌라에 살면서 내 집장만 했다 하기도 그렇고, 출퇴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하루라도 빨리 그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어 했고요. 아무튼 남편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덕에 큰 트러블은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못마땅해 보이는 건 여전했지만, 결혼식 직전까지 저한테 따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 시모는 은근슬쩍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 사라고 돈 3천만 원 보태주면서 이걸로 서로 빚진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취직 후에는 시어머니한테 따로 생활비를 드리거나 한 적 없었고, 시어머니 또한 그 자금을 해준 이후로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추가적으로 더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인즉슨 남편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부터는 금전적으로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시어머니가 저희 시골리고 한 달 만에 전화를 와서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여태 남편이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내주던 것도 아닌데 맞벌이하는 며느리 생겼다고 해서 생활비를 챙겨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용돈 정도 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매달 200만 원씩 달라는 건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막말로 양가 공평하게 친정에도 똑같이 보낸다고 치면 저희 생활비 하고 나면 많아봐야 50 정도밖에 여유 자금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집 살 돈 모으는 건 꿈도 못 꿀 일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힘들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한 번은 침대가 낡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무슨 400만 원이나 하는 침대를 어디서 알아오셔가지고 그걸 사내라 하신다던가. 물론 전부 다 거절했지요. 하지만 결혼할 때와는 다르게 남편은 시모와 저 사이의 일에는 별로 개입하고 싶어 하던 눈치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라 말 좀 해봐라 하면 알겠다고 자기가 말하겠다 대답은 해놓고 정작 시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게 기어이 시모와 저 사이의 일을 크게 키우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시모한테 갈비찜, 해물탕, 뭐 이런 음식 메뉴들이 적혀있는 카톡이 주르륵 오기에 뭐 먹고 싶어서 저러시나 싶었거든요. 딱 들어도 손이 많이 갈 것만 같고 재료비도 비싼 음식들 목록이 저 두 가지를 포함해 랍스타며 잡채며 계속해서 오더니 마지막 줄에 저보고 그걸 가지가지 준비해서 10인분 정도 해오라는 거예요. 아는 지인들하고 당신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오기로 했다고 자랑을 해놨으니 이번만큼은 꼭 자기 말을 따르라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그 음식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꽁으로 시집을 왔는데 저보고 참 뻔뻔하다면서 그런 것도 못 해오느냐 하더군요. 당신이 저었다면 당신을 업고 있는 상태로 그 음식들 다 준비를 했겠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무슨 제가 호화공골에서 사는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말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모가 어깃장 부리는 소리를 듣고도 제 편이 아니라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지 엄마가 억지를 부리는 건 맞지만 아주 틀린 말은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요. 어쨌든 제가 맨몸으로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니 지 엄마가 며느리한테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받고 싶어 하는데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서운하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 해도 결혼 전에 모은돈 고스란히 들고 왔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지금 좀 참자고 내린 결정인데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사실이다 보니 저도 일단 뭐라도 해야지 할 말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상의 끝에 제 돈으로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생일이 지나서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집해준 시모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가 보다 하면서 참교육을 해준 애 만에 하는 식으로 성질을 부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할 말만 따따따 써야 되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결국 제가 남편 통해서 용돈을 보내드리지 않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는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에 용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뭘 돈 가지고 생색을 내냐며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봐 일부러 생일 당일이 아니고 주말로 시간을 잡아주기까지 했다며 되려 저한테 유세를 부리더라고요. 시간이 있어도 해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그 많은 음식들을 하루 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따지니 저보고 정성이 다 없어서 그런 거라네요. 자기가 집까지 해준 시어머니의 며느리라고 하나 드린 거 시댁 혼수도 안 바꿔준 걸 눈 감아줬는데 아주 하나 눈 감아주니 제가 기어오르려 든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개입해서 상황을 대충 정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편한테 어머님은 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이냐 저러시냐면서 화를 냈지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싸움도 말려줬는데 불똥이 왜 자기한테 튀는 거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이번엔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보고 왜 이렇게 시어머니랑 잘 못 지내냐고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해도 두세 가지라도 해가지고 가면 시어머니가 저 정도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를 크게 키운 건 엄마가 아니라 네 잘못이라며 결국엔 지 엄마 편을 들어주더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자식을 남편이라고 옆에 끼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어찌어찌 제 선에서 참고 넘어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싸움으로 번진 건데 짧은 결혼 생활이나마 무슨 일이던 간에 무조건 제 편에 서준다던 남편은 고민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네요. 그 뒤로는 남편하고 따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회사 일에는 지장 없게 행동했어요. 남편은 이러나 저러나 제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가지고 저한테 이죽거리면서 사소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선 더럽지만 참았고 집에 와서는 없는 사람인 척 무시하면서 지냈지요. 남편이 먼저 사과해오기 전까진 제가 구태여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이유도 없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냉전 상태로 지낸 지 단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출장 스케줄을 꼬아서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타 지역에 외근을 나가도록 조작을 해놨더라고요. 업무상으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집에 오니 남편이 아주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차라리 주말에 출장을 보낸 게 화해를 하기 위해 깜짝 쇼를 한 거라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용서라도 해줬겠는데 그런 선물이 아니었어요. 14평짜리 비좁아 터진 빌라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셔왔더군요. 제가 퇴근 후 공부할 때 쓰던 공부방을 시어머니한테 넘겨놓고선 시어머니가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제 표정이 단시간에 굳어버리니 시모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는 저한테 시비를 또 걸어오더라고요. 내 돈으로 사준 내 아들 집인데 뭐 놀 거 뭐 있냐면서요. 이 집에 제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간 게 있느냐며 이참에 제가 주제 파악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결혼할 때 집해준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가 아니라고 이참에 자기 수발 들면서 며느리 도리를 확실히 가르쳐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꼴랑 3천만 원 보태놓고 으스댈 일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내 돈 찾아와서 시모 얼굴에 3천만 원 가져다 뿌리면서 그 돈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 생각도 싶었는데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걸 그렇게 시모한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시어머니 데리고 온 남편도 결국 한통속 아니겠나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해댄 건지 옆에서 시모를 거들면서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거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냥 이쯤에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머니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집이라고 솔직히 요즘 부동산 경기에 팔리겠나 싶은 집을 가지고선 저렇게 생색을 내니
뼈 빠지게 벌어서 남편과 둘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던 제가 다 바보 같더군요. 그래서 니네 엄마는 네가 실컷 모시라 말하고 저는 짐 싸들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 거냐며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이혼해달라 하면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보고 회사는 이제 다 다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그때 아차 싶긴 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뒤늦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기도 하고 짐 싸들고 집에 가는 내내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릴 뻔했지만 꾹 참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셨어요. 자초지종을 말하니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생각이 있으시다며 당장 남편을 집으로 부르라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이번 일을 두고 중재를 서주시려고 하니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앞에다 두고 결혼할 때 몸만 오라더니 진짜 몸만 갔던 게 그렇게 불만이었냐고 대번에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대답을 잘 피해가더라고요. 다억지나 마찬가지인 궤변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결혼할 때 제가 몸만 온 건 사실이니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한테 그러면 사돈어른이 삼천을 보태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냐고 물으셨어요. 눈치가 빠른 남편은 그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는 그때 삼천이 지금 삼천이랑 다르지 않겠냐고. 집값 오른 것까지 감안했을 때 따지고 보면 한 8천 정도는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남편이 5천, 시모가 3천에서 8천을 주고 샀고 현재 시세가 1억 2천인데 계산 방식이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계산이냐고 한마디 거들려고 하니 친정 부모님이 저를 막아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장 그 집 팔아서 냉큼 사돈께 8천을 돌려주고 오라시더군요. 그러면 친정집을 저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가게 근처에 적당한 월세구에서 살면 된다고요. 대신에 시모 앞으로 8천이 돌아가면 그 집을 살 당시에 5천을 투자했던 남편 몫은 못해도 1억은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절반을 들여서 이 집 혼수로 가득 채워오고 나머지 절반은 가게의 설비를 바꾸고 싶으니 집 해주는 초가 혼수해준다 생각하고 남은 돈을 다 해오라시더라고요. 남편은 대번에 얼굴이 굳더군요. 그도 그럴 게 어디서 많이 들은 상황 아니겠어요? 시모가 저한테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요구했던 걸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친정집이 못해도 6억 정도 나가는데 집값 차이만 계산해봐도 남편한테 1억치 혼수를 요구하는 게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못할 소리는 아니셨던 거죠. 남편은 시모 챙겨준다고 시모 몫을 8천으로 부풀려 불렀던 탓에 그 돈을 돌려드리면 당장 자기가 어떻게 1억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았는지 대번에 그건 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걸고 넘어지는데 결국 저도 혼수 아무것도 안 해오고 몸만 오지 않았냐면서 자기도 똑같이 몸만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것까지 예상하셨다는 듯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시면서 대신 방 한 칸은 비워두라고 하시대요. 사위가 집 해주는 장인장모 모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너스레를 떠시면서 집을 증여해줬는데 몸만 올 거면 당연히 사위가 당신들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겠냐며 너털웃음을 지으시는데 자신만만하던 남편이 당황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 결혼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중재를 서주시려던 게 아니라 몸만 오라고 먼저 말해놓고는 결혼하자마자 말 바꿔서 시모가 저 막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한 방 먹여주려 하셨다는 걸 말이지요. 그래서 집 같은 거 해주실 필요 없다고 친정 부모님 앞에 나 저 자식하고 이혼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그 썩어빠진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그 집구석에서 탈출하나 싶었는데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니까 말이죠. 남편이 다른 말로는 저를 못 잡을 것 같으니 저한테 회사는 어쩌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방구 크게 한번 끼워주고는 그깟 회사 안 나가도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월급 300 벌자고 내가 평생을 너랑 너네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게 생겼냐고 소리쳤어요. 결국 남편하고는 그렇게 이혼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러 갔을 때예요. 회사 대표님이 연애 시작했을 때부터 헤어지면 둘 중 하나 그만둘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유감을 표하더군요. 그런데 저한테 제안하길 오히려 남편을 해고할 테니 저보고 계속 회사를 다녀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남편이 근무 태도도 성실한 편이 아니고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를 지켜봐온 결과 회사의 고인물보다는 신선한 동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작은 일에도 열정적인 저를 놓치는 것보다는 발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을 자르는 게 회사로서는 더 이득이 아니겠냐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생활은 제가 아쉬움이 남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남으면 남편이 잘리게 되는 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실직자가 돼버린 남편은 그 잘난 집을 팔아서 시모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세도 1억 2천이라 집값으로 재미도 못 봤는데 그나마도 요즘 경기에 팔리지가 않아서 금매로 시세보다 헐값에 정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건 저도 저희 부모님도 직접 경험한 일이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도 지금 남편과 시모를 두고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에 있을 한 번의 기회나 마찬가지였던 복덩이인 저를 놓쳐버린 두 사람. 이번 일로 제대로 한번 배우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간다면 제게 붙은 이혼 옆구리표가 하나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